이제 수학 1-A 12강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12번째 테마로 경우의 수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볼 텐데 오늘 배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집합의 요소의 개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경우의 수의 기본 법칙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집합의 요소의 개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집합의 요소의 개수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집합에서 요소의 개수가 경우의 수 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용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경우의 수를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집합의 요소의 개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보시죠. 집합의 요소의 개수인데 이 요소는 우리가 한국말로 원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원소. 그래서 원소를 나타낸다. 자, 이렇게 원소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 집합의 요소의 개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 4가지를 다루어 볼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합집합의 요소의 개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보집합의 요소의 개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보집합은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여집합. 그래서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개의 집합의 합집합의 요소의 개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그 밖의 요소의 개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합집합의 요소의 개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집합의 요소의 개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바로 우리가 A집합과 B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고요. 자, 요 녀석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그 다음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그 다음 A집합과 B집합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아마 집합을 공부하셨으면 잘 이해를 할 텐데 바로 이렇게 A집합과 B집합이 있다라고 하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거 전체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전체의 개수.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A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B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더했을 때 여기 공통으로 속하는 원소의 개수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한 번은 빼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특히나 이렇게 지금 요 공통인 원소가 없을 때는 바로 얘를 무시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A집합 원소의 개수에다가 B집합 원소의 개수를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보집합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집합이라고 그랬죠.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 자, 보시면 A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일본에서는 이렇게 위에 짝대기를 하나 긋습니다. 여집합 표현을.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뭐냐면 표현 기호가 틀리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고 그럼 요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3개의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요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놨다가 혹시라도 나올 수 있게 되면은 바로 개념을 사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참고로 일단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집합 그 다음에 B집합에 C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A집합 원소의 개수에다가
B집합 원소의 개수, C집합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각각 A와 B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 개수를 빼고 B하고 C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빼고 C하고 A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빼서 마지막에는 자, 세 집합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한 번 더 해줘야 된다 라는 거 참고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얘는 뭐 사실상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대비하기 위해서 참고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들은 우리가 어디서 볼 거냐면 예제 1번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니까 뒤에 문제를 다루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여기서 요 내용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으로 그 밖의 원소의 개수인데 그 밖의 원소의 개수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되는데 자, 그거는 A집합 원소의 개수에서 뭐냐 하면 A 교집합 B의 원소를 뺀다 또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서 B집합 원소의 개수를 뺀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 왜 얘가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잠깐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뭐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바로 여기를 표현하는 건데 봐보세요. A집합에서 요 공통인 부분을 빼고 나면 요 부분이 남죠. 자, 그래서 뭐냐면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자, 이쪽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쪽 부분은 바로 이렇게 되겠죠. 이쪽 부분은 바로 뭐냐면 A의 여집합의 교집합 B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는 자, A집합 원소의 개수에서 공통의 원소를 뺀다. 공통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집합 원소의 개수를 뺀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보시면 자,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벤다이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 보시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죠. 자, 지금 얘하고 얘가 서로 반대로 돼 있는 거죠. 그쵸? 여집합이 B에 있고 여집합이 A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 집합을 서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집합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해 두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집합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집합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다루어 보도록 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여기서는 일단 뭐냐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 있는데 요거는 집합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뭐냐면 자, 요 녀석은 요렇게 바꿀 수 있다면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요 녀석은 어떻다고요? 요렇게 바꿀 수 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합집합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요런 내용들은 또 뒤에 문제에서 다룰 거니까 문제에서 다룰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A 합집합 B는 다시 우리가 어디서 구한다고요? 자, 여기에 앞부분에서 A 집합 원소의 개수에다가 B 집합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뺀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고 전체에서 빼주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다뤘으니까 자,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200 이하의 자연수에서 200 이하의 자연수. 자, 200 이하의 자연수에서
정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1번 보니까 2 또는 3의 배수, 2 또는 3의 배수가 몇 개냐? 라고 물었고, 그 다음에 3번은 3으로 나누어지고 2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정수는 몇 개냐? 물어봤고, 그 다음 3과 2 어느 것으로도 나누어지지 않는 정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3개의 문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순서대로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또는 3의 배수가 몇 가지냐?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풀면 되겠죠. 우리가 2의 배수 집합을 A, 3의 배수 집합을 B라고 했을 때, 자, 200 이하의 자연수에서 자, 2의 배수 집합을 A라고 하고 3의 배수 집합을 B라고 넣으면 2 또는 3의 배수의 개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까 암기한 원소의 개수 구하는 식이 있었죠. 자, 그래서 2 또는 3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2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200을 2로 나누면 100개가 나오죠. 100개. 그 다음에 200 이하의 자연수를 3으로 나누면 바로 66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인 거는 6의 배수죠. 6의 배수. 6의 배수. 그죠? 6의 배수. 그럼 6의 배수는 몇 개냐라고 했을 때 200을 6으로 나누면 33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133가지가 나오는데 정답을 바로 133가지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죠. 그래서 암기만 하시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3으로는 나누어지고 2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했는데, 바로 마찬가지 2의 배수 집합을 A, 3의 배수 집합을 B라고 했을 때 3으로는 나누어지고 2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정수의 개수는 우리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2로는 나누어지지 않고 3으로는 나누어지는 원소의 개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고요? B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와 B의 공통인 원소의 개수를 뺀다. 자, 아까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요? 자, 66개. 그 다음에 교집합 원소의 개수는 33개. 6의 배수죠. 6의 배수. 6의 배수의 개수가 33개. 그래서 66에서 33개를 빼면 33개가 나오는데 정답으로 33개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3으로도 2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정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다르게 얘기하면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원소의 개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본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자, 뭐라고요?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했죠. 자, 요 녀석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아까.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는 200이죠, 200. 자, 200이고, 아까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구했었죠? 133개. 자, 그래서 빼면은 67개가 나오는데, 바로 정답으로 67개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 1번을 통해서 뭐냐면, 집합의 요수의 개수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내용인 경우의 수의 기본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경우 수의 기본 법칙에는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합의 법칙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곱의 법칙이 무엇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사서식 배열법과 수용도라고 하는 게 있대요. 자, 사서식 배열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전식 배열이라고 해서 이
우리가 영어 사전을 찾을 때 제일 첫머리에 A가 나오는 영문자를 다 찾고 그 다음에 제일 첫머리에 B가 나오는 영문자를 찾고 이렇게 순서대로 찾는 방법을 우리가 사전식 배열, 즉 여기서 한자로는 사서식 배열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문제를 다룰 때 다시 한번 볼 것이고, 수용도는 뭐냐면 나뭇가지 모양인데 예를 들면 뭐 동전을 던졌을 때 첫 번째 앞면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 동전이 또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것이고, 앞면이 나왔을 때 또 앞 뒤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또 뒤가 나왔을 때 앞 뒤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수용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사서식 배열법이 뭐고 수용도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하나씩 세다 보면 우리가 뭐냐면 하나를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나를 더 세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세기 위해서 우리가 사서식 배열법을 쓰거나 아니면 수용도를 이용해서 구하면 개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 사서식 배열법하고 그 다음에 수용도는 우리가 어디서 바로 예제 2번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의 법칙인데, 이 합의 법칙이란 뭐냐면은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행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왔다, 또는 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왔다, 이런 결과, 일어난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거는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보시죠.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B가지라고 했을 때, 이 합의 법칙은 바로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더한다입니다. 더한다. 자,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자, 빵 종류가 3가지가 있고 과자 종류가 4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빵 또는 과자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했을 때, 일단 뭐냐면 빵 또는 과자를 고르는 것이 일단 어떻습니까? 합의 법칙이라는 게 이해되십니까?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빵이나 과자 중에 내가 하나만 선택하면 모든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빵이나 과자 중에 하나만 고르면 내가 고르는 가지수가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뭐냐면 합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실 텐데, 그래도 좀 헷갈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선택을 한 번의 선택으로서 모든 게 마무리가 되면 그것은 합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고,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2번 이상의 선택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고배 법칙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합의 법칙은 뭐냐면, 자,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사건 B가 일어나는 가지수 중에 한 가지만 고르는 거기 때문에 두 경우의 수를 더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이 문제 또한 뒤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뒤에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예제 3번하고 예제 7번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3번이나 7번 풀 때 여러분들이 합의 법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뭐냐면 고배 법칙. 자, 한자로는 적인데 고배 법칙입니다. 고배 법칙. 우리나라 말로는 고배 법칙. 자, 그럼 고배 법칙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답니다.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가지, 어떤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B가지일 때 두 경우의 수를 어떤다?
곱한다입니다. 곱한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의 선택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고요. 두 번 이상의 선택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뭐냐면 곱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정확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 때 바로 우리가 예제 3번하고 예제 4번, 예제 5번, 예제 6번에서 우리가 곱의 법칙을 볼 텐데 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곱의 법칙이 어떻게 곱의 법칙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예제 2번은 뭐를 다루는 문제라고 했습니까? 바로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한다? 바로 사서식 배열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용도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로 A가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B가 1개, C가 1개. 자, 이렇게 해서 요 문자에서 3개의 문자를 택해서 뭐냐면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A가 3개, B가 1개, C가 1개 이렇게 있는 데서 3개를 택해 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수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방법으로 사서식 배열법을 이용해서 한번 경우 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우의 수, 자, 사서식 배열법은 뭐냐면 제일 첫머리에 A라는 문자가 오고 그 다음 제일 첫머리에 B라는 문자가 오고 이렇게 순서별로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자, 제일 첫머리에 A가 오는 경우는 자,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먼저 순서대로 한번 찾아볼까요? 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A, C. 자, 순서대로 넘어오는 거 이해되시죠? 제일 앞에 A이면서 A가 오는데 그 다음에 A, B, C 오는 거 보시죠. 그 다음에 A, B, A, 그 다음에 A, B, C, B, A, B, C, 그 다음에 이제 C가 오죠. C, A, 그 다음에 C, B 해서 총 7가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B, 제일 첫머리에 B가 오는 경우죠. 그래서 BAA, BAC, 그 다음에 BCA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C, 제일 첫머리에 C가 오는 경우죠. 그래서 CAA, CAB, CBA 해서 3가지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바로 사서식 배열법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구하면 우리가 가지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뭐 하나 더 센다든가 아니면 하나 덜 센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서식 배열법을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래서 정답이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자, 7가지, 그 다음에 3가지, 그 다음에 3가지 더해서 13가지 이렇게 찾는 거죠. 이해되셨죠? 총 13가지인 거. 자, 그래서 뭐냐면 두 번째 방법으로 첫 번째는 사서식 배열법을 사용했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수용도를 이용해 가지고 또 직접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서식 배열법하고 수용도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서식 배열법을 쓰거나 아니면 수용도를 사용해 가지고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도는 바로 이거죠. 제일 처음에 A가 오는 경우에 그 다음에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A하고 A가 왔을 때 바로 또 A가 오고 B가 오고 C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3개 사용됐거나 이렇게 찾는 거죠. A, B, A, C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B가 왔을 때는 또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A가 오거나 C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왔을 때는 바로 A가 오거나 B가 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자, 제일 처음에 A가 왔을 때 한 가지. 자, 이렇게 A,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A, C, 그 다음에 A, B, B, C, 그 다음에 A, C, A, C, B 해서 총 7가지가 나온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A가 나왔을 때 총 7가지가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B가 나오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제일 처음에 B가 나오는 경우는 그 다음에 A하고 C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가 왔을 때 A와 C가 올 수 있죠. 그 다음 C가 왔을 때는 A가 올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뭐냐면 BAA, BAC, BCA. 그래서 세 가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첫머리에 C가 오는 경우. 자, 그래서 A, B가 올 수 있고요. A가 왔을 때 바로 또 A, B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B가 왔을 때 A가 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CAA, CAB, CBA 이렇게 해서 또 세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가지, 3가지, 3가지 해서 바로 우리가 13가지를 얻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사서식 배열법하고 수용도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봤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와서 자, 예제 3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우리가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을 연습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배소,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답니다.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자, A 더하기 B하고 C 더하기 D 더하기 E하고 F 더하기 G 더하기 H 더하기 K를 전개했을 때에 서로 다른 항은 몇 개가 나오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살펴봤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자,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그랬죠?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주사위. 그래서 던졌을 때 나온 눈의 합이 5의 배수. 그죠? 자, 5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은 바로 크기가 다른 거니까 크기가 다른 거 앞에는 큰 거 뒤에는 작은 거 이렇게 해서 눈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랑 눈의 합이 어떻다고요? 10이 되는 경우로 각각의 경우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경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눈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직접 찾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1, 4, 2, 3, 3, 2, 4, 1 이렇게 되죠.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눈의 합이 10인 경우는 4, 6, 5, 5, 6, 4 이렇게 3가지가 나오죠. 자, 바로 자, 눈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랑 눈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지가 않죠. 눈의 합이 5인 경우가 나타나면 눈의 합이 10인 경우는 나타나지 않고 눈의 합이 10인 경우가 나타나면 눈의 합이 5인 경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한다? 이 4가지와 이 3가지를 더한다입니다. 더해서 7가지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의 문제는 바로 합의 법칙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두 번째 갈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 C 더하기 D 더하기 E, F 더하기 G 더하기 H 더하기 K. 자, 전개하랍니다. 전개해서 서로 다른 항이 몇 개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이렇게 보세요. 일단 A 더하기 B. 자, 여기 A 더하기 B에서 내가 A와 B 중에 2개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있는데 이 C, D, E 중에 내가 한 가지를 택할 수 있기 때문에 3가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 더하기 G 더하기 H 더하기 K가 있는데 여기서 F, G, H, K 4개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기 때문에 4가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조금 전에 개념 설명할 때 합의 법칙은 어떨 때 적용하고 곱의 법칙은 어떨 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곱의 법칙을 적용할 때는 어떻다고요? 2번 이상의 선택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곱의 법칙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A 더하기 B에서 A나 B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2가지고요. C, D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3가지고요.
F, G, H, K 중에 하나를 택한 게 네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택하니까 연속적으로 택하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2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24가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곱의 법칙이 어떨 때 적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시면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예제 4번은 뭐냐 하면 1번 432의 양의 약수는 전부 몇 개냐 물어봤고, 그 다음에 2번은 432의 양의 약수의 총합이 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총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432를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해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2의 4제곱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약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2의 4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 또 3의 세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나요? 자, 보시죠. 그러면 2의 4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가 1하고 2하고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가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자, 이렇게. 그래서 2의 4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의 개수가 5가지고,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가 4가지인데, 자,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선택하고, 그 다음 여기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이상의 선택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5하고 4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곱한답니다. 자, 그래서 432의 양의 약수는 바로 5 곱하기 4 해서 20가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곱의 법칙.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약수의 총합을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432의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이렇게 구합니다. 2의 4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들을 2의 4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들을 먼저 다 더합니다. 3의 세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들을 다 더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각각 하나씩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바로 모든 항이 다 나오겠죠. 그 모든 항들을 다 더하면 바로 총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바로 우리는 정답. 자, 요거 다 더하면 31이고 다 더하면 40인데 1240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예제 5번으로 넘어서, 자, 예제 5번은 10n짜리가 5개, 100n짜리가 3개, 500n짜리가 3개 있다 이거입니다. 자, 거기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금액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게 쉽습니다. 자, 어떻게 푸느냐면, 자, 10n이 5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10n을 가지고 5개를 이용하는 방법은, 자, 10n짜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10n짜리를 빵개 사용할 수도 있고 1개 사용할 수도 있고 2개 사용할 수도 있고 3개 사용할 수도 있고 4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됐나요? 자, 5개 다 이용할 수도 있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빵개 사용하거나 1개, 2개, 3개, 4개, 5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가지수는 바로 우리가 몇 가지요? 6가지입니다. 6가지. 자, 그 다음에 100n으로 우리가 100n 3개를 이용해서 지불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도 100n짜리가 빵개, 1개, 2개, 3개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총 4가지를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00n짜리도 마찬가지. 500n짜리 3개인데 얘도 빵개, 1개, 2개, 3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요? 4가지 사용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10엔짜리 사용하고, 그 다음에 100엔짜리 사용하고, 500엔짜리 사용하고, 어떻습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건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고배 법칙을 써가지고,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 6 곱하기 4 곱하기 4. 거기다가 빼기 1에서 95가지를 체크하면 되는데, 이게 한 가지를 빼는 이유는 뭘까요? 이 한 가지는 뭐기 때문에 이렇게 뺐을까요? 바로 문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0엔, 100엔, 500엔 그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거. 즉 예를 들어서 10엔과 100엔, 500엔을 전부 사용하지 않는 가지수가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한 가지를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려고 했으니까요. 전부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한 가지 빼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함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경우수 구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6번은 뭐냐면 아래 도형에서 점 P를 출발점으로 해서 한 번에 거리는 방법은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점 P를 출발점으로 해서 한 번에 거리는 방법은 몇 가지냐. 단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는 것은 구별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면 일단은 이제 점 P에서 출발하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점 P에서 출발하죠. 자, 점 P에서 출발할 때 지금 요 모양이 요게 3개가 있는데 요 3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구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놨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 요 모양이 같은 게 3개가 있는데 그 3개 중에 하나를 택한다라는 게 요게 3가지입니다. 3개 중에 하나를 택하니까 3가지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얘를 하나를 선택했다. 그럼 얘를 선택했을 때 얘는 자, 이렇게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는 거 2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하나, 이제 2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죠. 2개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2가지고요. 그 다음에 얘를 택했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뭐냐면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는 거 2가지 이렇게 곱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게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는 거 2가지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는 게 바로 한 가지고요. 그 다음 여기 왔을 때 이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 2가지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딱 왔을 때 자, 요 모양이 2개가 있는데 2개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를 택했다라고 하면은 또 우회전하고 좌회전해서 2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개에서 뭐냐 하면 우회전, 좌회전, 나머지 한 개에서 우회전, 좌회전해서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천천히 자기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천천히 살펴보면 선생님이 설명한 것이 잘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768가지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 예제 7번. 자, 동전을 가지고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지불하는 방법.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자, 500엔, 100엔, 10엔 네, 3종류가 있대죠. 그래서 3종류가 있는데 그 3종류의 동전을 사용해 가지고 1200엔을 지불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요 문제는 바로 어떤 내용의 문제냐면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겠는데 자, 보시죠. 자, 지불해서 사용하는 거 이제 이걸 각각 뭐냐면 500엔을 몇 개, X개 사용하고 그 다음에 100엔을 Y개 사용하고 10엔을 Z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500X 더하기 100Y 더하기 10Z 한 개 1200N이 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양변을 10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푸느냐 하면 바로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푸냐 하면 이제 이것도 요령으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x의 개수가 50이고 y의 개수가 10이죠. z의 개수가 1입니다. 그러면 개수가 가장 큰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이 x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알았죠? 개수가 가장 큰 녀석의 문자를 먼저 정한다고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뭐 x가 2일 때를 보는 거죠. x가 3이 되면 120을 넘어가 있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x가 2일 때 100이니까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10i 더하기 z는 20이 되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이제 또 y의 개수가 10이고 z의 개수가 1이니까 y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y가 0이 됐을 때 됐나요? 자, y가 0이 됐을 때 바로 뭐냐? 20. 그죠? 그럼 y가 뭐 됐을 때? y가 1 됐을 때 10. y가 2였을 때 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1일 때죠. x가 1일 때. 자, x가 1일 때 넘어가면 바로 10i 더하기 z는 70이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y를 뭐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늘려가죠. 그래서 y를 0부터 시작해서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늘려가서 우리가 순 잡으면 자, 요렇게 해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바로 8가지가 나옵니다.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x가 뭐라고요? 0일 때. x가 0일 때. 자, x가 0이면 어떻게 되나고요? 10i 더하기 z는 120 되죠. 자, 마찬가지 y가 0, 1, 2 이렇게 됐을 때 순서상을 구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게 몇 가지냐면 13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답으로 체크하는 가지수는 바로 자, 이렇게 3가지, 8가지, 13가지를 더해서 24가지를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바로 뭘 구했냐면 경우의 수에 대한 기본 법칙을 배웠는데 특히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합의 법칙을 쓸 것이냐 곱의 법칙을 쓸 것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할 거냐 곱할 거냐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문제의 답을 정확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